우리 이제 정빈 교수님은 사실 좀 매시기가 좀 쉽지 않은 분입니다. 주로 이제 이 대학을 지키셨고, 그리고 연구실에서 많은 저작 저술을 또 하시고, 또 미국에 가서 또 연구도 하시고, 그래서 주로 이제 그 외부 활동은 좀 자제하는 그런 포지션으로 이렇게 쭉 지내셨던 분이고, 사실 제가 그 다산학당이 2018년 가을 학기부터 출범을 했는데, 그때부터 제가 좀 모시고 싶어서 제가 전화도 드리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아마 때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제가 다산에 좀 이렇게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그런 책들을 저 나름대로 이렇게 접했는데, 아마도 다산에 관련된 책을 내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서도 여러 대단한 그런 저작도 있지만은 우리 정빈 교수님은 약간 그 접근법이라든지 또 연구의 어떤 방향이라든지 이런 게 좀 남다르신 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존의 북학파 이른바 소위 그 북학파하고는 좀 다르게 신사조를 가지고 이렇게 다산에 그런 그 연구를 하신 분이고, 특히 박물관에 있다시피 한 또 너무 숭배일변도의 어떤 그런 다산 정약용이 아니라 인간 다산, 또 인간적인 어떤 그런 채취가 풍기는 그런 그 다산을 많이 이렇게 소개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자료도 많이 발굴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산의 재발견이라는 그런 책도 내시고 그랬는데, 하여튼 다산이 들어가는 그런 이 저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기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책이 다산이 처음 유배를 갔던 장기, 포항 옆에 있는 장기, 그리고 강진, 거기 유배지에서 쓴 시를 가지고 또 한 권의 이 책을 쓰셨습니다. 제목은 한밤중에 잠깨요. 한시로 읽는 다산의 유배일기, 이런 그 소재로 되어 있는데요. 이 책도 제가 어디 좀 중고서적에 가가지고 다른 찾아보다가 발견하고서 제가 산 책입니다만, 나중에 또 기회 있으면은 우리 선생님의 우리 교수님의 그런 저작들을 우리가 소개받고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 정민 교수님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십시오. 저는 지난 2월에 학교 이제 정년 퇴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바깥 또 다녀봐야 되나 이런 생각하고 오늘 모건대학 처음 오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를 AI 시대 다산의 지식 경영과 질문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했습니다. 이제 우리 시대가 지금 거의 AI가 중심 화두로 올라와 있는 시대고, 제가 다산을 처음 공부할 때는 2000년 이제 초반에 이제 들어와서는 주로 이제 정보화 사회, 뉴 밀레니엄, 그다음에 이런 화두들이 계속 저희 주변을 맴돌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제 AI가 이제 주도권을 가져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저는 원래 제 전공은 한국 조선 18세기 한국 한문학이 제 전공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18세기 이른바 실학파라고 연안 박지원에서 다산 정약용에 이르는 그 시기에 우리 조선 지식인들이 이제 중국의 지식인들 혹은 일본의 지식인들과 어떤 식의 이제 문화 접촉을 통해서 세계를 확장해 나갔나 이런 것을 이제 살펴봤었는데요. 그러다가 보니까 조금 이제 그 당시 2000년대 정보화 사회, 그다음 디지털 혁명 뭐 이런 화두 속에서 그 시대를 바라보는 관점을 좀 한번 조정해 봐야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동안 이제 뭐 다산의 위대함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고 흔히 이제 다산하면 맨날 이제 목민심서, 애민정신, 뭐 청렴 뭐 이런 화두로 늘 소비되어 온 경향이 있었는데요. 우리 시대의 다산을 소비하는 방식은 조금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주로 이제 뭐냐면 18년 동안의 유배 생활에 500권이 넘는 책을 썼는데요. 그거는 거의 매달 한 권씩 그냥 컨베이어 벨트 돌아가듯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그런 속도거든요. 근데 그 주제의 범위가 너무나 광범위하고 예학, 행정, 교육, 역사, 국방, 건축, 기계, 공학, 의학 뭐 전방위적인 지식들을 다 커버하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이런 작업이 가능했을까? 이렇게 다양한 주제로 그 밀도 있는 그리고 기존의 작업의 성과를 훨씬 상회하는 작업들을 가능했을까? 이게 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저술들을 이렇게 보면 각각의 저술들이 다 다른데 저술들을 편집하고 정리하고 하는 원리는 다 똑같아요. 똑같은 원리를 각각 다른 분야에 적용해서 전혀 다른 책자들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아주 다산의 작업은 스마트합니다. 이론과 실제가 딱 조화를 이루고 있고 이 작업을 왜 하는가 하는 질문이 명백하고 그 왜 하는가를 찾아내기 위한 프로세스가 선명하고 명료합니다. 그러니까 다산의 글은 다른 사람들의 작업한 것을 전부 종합하는 일종의 끝판왕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산의 손을 한번 거치면 그 분야의 논란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남들이 다 해놓은 것을 자기가 싹 다 가져가 가지고 완전히 엑기스만 쫙 뽑아가지고 최고의 과정으로 딱 보여주니까 그것이 이제 결정판이 되는 그런 구조죠. 그리고 다산의 그 논리를 보면 또 심지어 주자도 비판하고 퇴계도 비판하고 성호 이익도 남인의 종장이었던 성호 이익의 학설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왜? 틀렸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자기가 속한 그 파당의 논리를 따르지 않고 진실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가졌던 인물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항상 모든 작업들이 가지고 있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예전에 2007년에 다산 선생 지식경영법이라고 하는 두꺼운 책을 썼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지식 정보를 어떻게 매니지먼트 할 것인가 하는 문제죠. 그러니까 정보화 사회니까 정보는 쏟아지고 너무나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 노출되어 있는데 어떤 정보가 왜 필요한가를 정확하게 잡아서 그 필요한 정보를 가장 효율적인 과정으로 배열하는 면에 있어서는 다산을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산의 그러한 작업 방식은 오늘날 우리 시대, 특히 AI 시대에 있어서도 대단히 유용하고 현실 적용이 가능한 그런 방법이라고 저는 그동안 이제 믿고 작업을 많이 해왔습니다. 뭐 문제가 없었던 시대는 없었지만 항상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 문제는 없은 적이 없었습니까?
진짜 문제는 문제가 뭔지 모르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문제를 모르는 게 문제지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것이 결국은 다산 작업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그 방식이죠. 그러니까 이런 정보가 이렇게 많이 있어. 이건 다산의 관심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작업을 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지? 그렇다면 요거에 맞춰서 필요한 정보를 가장 효율적인 과정으로 배열하면 어떻게 될까? 이게 다산의 모든 작업을 관통하는 기본적인 원리이죠. 그래서 이런 원리와 이제 문제에서 문제를 찾아내는 방식, 그 다음에 쏟아지는 정보들을 배열하는 그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오늘날의 개념으로 좀 이렇게 바꿔서 적용해 보면 이제 다산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자가 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다산의 학문과 정신이 위대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제가 예전에 다산 선생 지식경영법을 썼을 때 남양주 시청의 공무원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저보고 특강을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10여 년 동안 외부 강의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하지 않았는데요. 무조건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 나는 바깥에 나가서 자꾸 이렇게 시간 뺏기고 하는 거 싫다. 공부도 마음도 어지러워지고 하니까 싫다. 그랬더니 이 양반이 하는 말이 남양주가 그 다산 도시잖아요. 그래서 맨날 다산 특강을 의무적으로 듣는데 맨날 와서 그냥 다산의 청렴 정신을 배워라, 다산의 무민심사의 애민 정신을 배워라 그러니까 짜증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공무원들이 도둑놈들입니까? 맨날 청렴하니까 짜증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책을 읽어보니까 이게 자기들 팀 프로 TF 이런 거 할 때도 그 방식을 그대로 적용해 보면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서 좀 공무원들한테 그걸 좀 그래서 제가 가서 거기는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들과 이제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만났던 다산에 대해서 좀 이거 제가 한 학기 강의를 해도 어려운데요. 짧게 맛만 보는 걸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AI 시대에 이런 것이 참 힘이 있죠. 오늘날 저는 이제 원래 한문학을 전공하는 거니까 한자 공부 조금 하면서 시작하시죠. 도끼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미를 읽는다 이 말이죠. 기미를 읽는다. 기라는 단어는요. 이게 건축으로 치면 방아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기계할 때 그 기자죠. 기는 방아쇠입니다. 방아쇠를 당기면 어떻게 되나요? 총이 그냥 쇳덩어리지만 방아쇠를 당기면 총알이 발사가 됩니다. 그러면 상상하지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당기기 전과 당긴 뒤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 되죠. 요 타이밍을 다루는 요 방아쇠가 일종의 기라는 단어가 갖는 원래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 기는 굉장히 미묘하고 비밀스러워서 보통 우리가 이제 기밀이라고 말하죠. 기는 아주 비밀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기를 누설한다 할 때도 하늘이 감춰둔 비밀이지 천기죠. 그래서 요 기가 요 방아쇠에 해당되는 것이 집중되어 있는 지점이 기회가 됩니다.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opportunity라고 하는 그 기가 모여 있는 지점이죠. 그런데 요 기회를 딱 놓치면 보통 우리가 실기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방아쇠를 당겨야 될 지점을 놓쳐버리면 그러니까 실기를 하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 기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그게 대기입니다. 기를 기다리는 거죠. 근데 이 기를 잘못 다스리면 굉장히 기는 예민하니까 이게 이제 위기가 오게 되는 겁니다. 위기가 오면 기의 방향을 좀 돌려서 전기를 마련해야 되는 거죠. 전기를 마련하면 그것이 다시 이제 되는데 그거를 하는 과정이 굉장히 민감하고 민첩해야 되기 때문에 기민하게 작동하지 않으면 기는 다시 또 오리무중 속으로 사라지고 말죠. 이렇듯 우리가 일상 속에서 쓰는 단어 속에서 이 기자가 들어가는 단어들 한번 쫙 뽑아보면 이 기자가 이게 보통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필요한 시점에 방아쇠를 어느 시점에 당길 것인가, 어떻게 당길 것인가. 이게 이제
기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임기응변이라고 하면 기를, 즉 방아쇠를 당겨야 될 상황에 임하여서 변화에 부응하는 것이 임기응변입니다. 왜냐하면 기는 계속 변하거든요. 한 타이밍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 바뀌니까 요 바뀌는 것에서 그 바뀌는 타이밍을 딱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그 변화하는 시점에 거기 딱 맞는 방아쇠를 딱 당겨야 그게 임기응변이 되는 겁니다. 지금 오늘날 임기응변은 원래는 이건 좋은 의미인데 오늘날은 그냥 이렇게 임기응변으로 한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무슨 땜질 처방처럼 이렇게 쓰지만 이 의미는 절대로 그렇게 볼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변화를 예측하고 상황을 장악해서 그 정확한 순간에 정확한 대응을 내놓는 것이 임기응변인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고요. 한자 공부 조금만 더 하시면 본다는 단어가 4개가 있습니다. 볼견자죠, 처음에. 그 다음에는 볼간자, 그 다음에 볼관자가 있고 볼시자가 있습니다. 이 앞에 불을 좀 꺼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견은요, 눈 뜨고 있으니까 보이는 겁니다. 영어로 하면 C 정도에 해당되는 것이죠. 눈 뜨고 있으니까 보이는 겁니다. 간은요, 간자 보시면 안에 눈목자가 있죠? 그 위에 손수자가 얹혀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게 간이에요. 저기 뭐지? 이렇게 보는 이게 간입니다. 눈 위에 손을 대고 보는 게 간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뭐 간병한다 할 때 이제 뭐 이렇게 간이죠. 관은 뭐냐면 관과 시는 자세히 보는 것입니다. 찬찬히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찰과 시찰이란 말을 쓰잖아요. 그럼 관과 시는 성격이 달라요. 관은 어떻게 보냐? 자세히 보는 것인데 관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시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TV는 관청하지 않고 시청해야죠. 한 지점을 놓고 보지 않습니까? 산업을 시찰하지 않습니까? 관광은 뭐예요? 국가의 어떤 여러 가지 풍경들을 이렇게 자세히 보는 겁니다.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하는 것이 관광이지만 시광이라는 말은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간이 한 루크 정도 된다면 관은 뭐 워치 정도, 그 다음에 뭐 시는 서치 정도로 해야 되나? 그 정확한 단어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보고 사물을 보더라도 어디까지 보고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전혀 달라지죠. AI 지금 뭐 제미나이도 써보고 챗GPT도 써보셨을 텐데요. 어디까지 보느냐, 보는 눈을 가지고 질문을 하느냐. 아까 제가 그 말씀드릴 제목이 질문의 힘이라고 한 것이 그렇습니다. 질문의 수준이 답변의 수준을 결정하게 됩니다. 어디까지 보고 무엇을 알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지점이 정확하게 방아쇠가 당겨져야 원하는 대답을 얻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막연한 질문을 AI에게 하면 막연한 대답에다가 거짓말을 섞어서 대답을 합니다. 정확한 의도를 가지고 정확한 지점을 딱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거짓말하지 못하죠. 거짓말하는 것이 거짓말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이 있는 사람 앞에서는 아주 높은 수준의 답변들이 나옵니다. 그 답변이 계속 어프로브 되면서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가치 향상하는 것인데 안 그러면 그런 질문의 능력이 없이 하는 것은 거의 휘둘리고 농락당하는 결과만 갖게 되고 사실이라는 정보를 가지고 사실인 것처럼 폼 잡다가 망신만 당하는 그런 상황이 AI가 우리에게 오늘날 주는 그런 현실이기도 하죠. 다산이 이제 그런 작업을 참 많이 하고 대단한 작업들을 많이 했는데요. 질문을 바꿔야 자기 색깔이 입혀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학자는 질문을 바꾸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학문은 질문을 바꾸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가던 길로 가고
보던 대로 보고 하던 대로 하면 변화가 없습니다. 발전도 없죠. 그리고는 고착된 상황 속에서 그냥 그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로 똑같은 것을 소비하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해도 다 똑같아지는 환원적인 순환적인 오류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면 용납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산 연구하면서 참 그런 경우를 많이 당했습니다. 저는 다산을 가지고 천주교 문제도 한번 본격적으로 다뤄서 책을 몇 권 냈었고요. 다산의 천주교 신앙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책을 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밖에 여러 가지 이제 작업들이 기존 어떤 국가계에서 다산을 소비해온 방식하고는 좀 다른 방식으로 많이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해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정말 여러분 상상하기 어려운 어려움들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주교 문제를 이야기하면 국가계에서 그냥 발끈하고 천주교계에서도 좋아하지 않아요. 왜? 이 질문을 바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문을 바꿔놓으면 안 보이던 지점이 보이거든요. 사각지대가 해소가 됩니다. 늘 보던 대로만 보면 사각지대가 발생하는데 그 사각지대를 벗어난 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내가 못 본 지점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 학교가 참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주장이나 질문이 바뀌었을 때는 이것에 대한 정확한 비판을 해주는 게 옳은데 비판을 하기 싫으니까 비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참 재미가 없죠. 다산 선생이 마과해통이라는 책을 쓰신 건 알고 계시죠? 천연두에 관한. 해통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천연두에 관한 모든 것. 요거 한 권이면 끝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책도 썼는데 우리나라에서 동아시아에 수출한 최고의 문화 콘텐츠는 단연 동의보감입니다. 이 동의보감은 일본과 중국의 의학서들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의학서들, 중국의 이 책이 출간돼 나갔을 때 중국 의사들이 다 기함을 했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중국의 의학서는 이게 철학서인지 의학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전부 구름 잡는 소리만 합니다. 인간의 뭐 감정의 원리, 뭐 신체와 정신의 관계 이런 것들을 그냥 잔뜩 설명해 놨는데 그래서 이거 아플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들어봐 하면서 또 이제 또 시작하거든요. 그런 식의 이제 거의 철학서 수준의 그런 책이고 읽어도 관념이 없고 그 다음에 아픈 사람이 처방을 낼 때는 어떻게 하냐? 그건 이제 의사가 할 일이지 나한테 물으면 안 되지 이런 식의 대답이에요. 근데 동의보감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과, 외과, 부인과, 소아과 이렇게 딱 나눠가지고 이렇게 아플 때는 무슨 약을 어떻게 하고 나에 따라서 약은 이렇게 조절해서 이렇게 하면 돼 하고 말하자면 레시피를 제시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꺼운 책을 한 지를 가지고 있으면 시골에서 엔간한 의사 노릇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 가지고도 응급 처방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동의보감을 썼던 허준이 그 임금들을 진료하던 어의들이 조선 초기부터 그때까지 선조 때까지 내려왔던 처방전이 몇만 장이 궁궐에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그 처방전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 보면 이제 어떤 증세가 나오고 어떤 약을 처방했고 결과가 어떻게 됐다는 게 다 보고가 있거든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책을 썼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본도 중국도 이런 책은 처음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에 가거나 일본에 가면 밤중에 조선통신사들이 가면 일본 의사들이 찾아와 가지고 묻습니다. 이게 약초의 이름이 나라마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 묘사만 보고는 이거라고 특정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미묘한 것들이요. 그러면 이제 의사들이 와서 이 약초가 이 약초입니까? 하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도라지 그런 길경이라고 써놓는데 길경이 이겁니까? 하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왜냐하면 엉뚱한 약을 쓰면 약효가 완전히 다르니까 그 레시피의 그 황금 비율이 다 깨져버리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동아시아에서 우리나라에서 중환병은 전부 인삼이 들어가니까 그 처방에 인삼이 들어가니까 동아시아에서 인삼값을 올려놓은 가장 주범이 바로 동의보감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 해보면 그대로 효과가 나오는데 이 효과를 보려니까 인삼이 필요한데 인삼이 없으니까 이제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똑같이 다사는 마과해통이라는 책을 쓰게 되는데 자식들이 여럿이 저 천연두를 죽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때마다 허둥지둥 할 때마다 우왕좌왕하다가 타이밍을 다 놓치고 애를 죽였단 말이죠. 근데 자기는 어렸을 때 의사를 잘 만나가지고 눈썹에 여기 마마 자국만 좀 남고 깨끗하게 지나가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63종의 의학서를 뽑아가지고 의학서에서 천연두와 관련되는 것들만 다 뽑았습니다. 그걸 뽑아가지고 그 다음에 뭘 했냐면 목차를 만들어요. 목차를 만드는데 동의보감식 목차입니다. 어떤 현장에 서 목차만 보고도 활용할 수 있도록 열이 갑자기 날 때는 어떻게 하면서 이제 그런 증세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걸 전부 이렇게 레시피로 제시했던 그런 책이죠. 63종의 의서에서 천연두만 뽑아가지고 초기 증세, 중기 증세, 말기 증세, 종기를 터뜨리기 전과 터지기 전의 상태, 이후에는 어떻게 하나 이런 것들을 전부 했고 끝에는 서양에서 개발된 지 10여 년밖에 안 된 제너의 종두법까지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보고 진짜 놀랬죠.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들이 갑자기 열이 나면 옛날에는 펄펄 끓는 온돌에다가 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땀을 내야 된다고 그랬고 요즘은 알코올 솜으로 등을 닦아주지 않습니까? 이 두 개는 극단적인 차이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책을 보면 이게 어느 것이 옳으냐에 따라서 애가 잘못하면 그냥 숨 막혀서 죽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이게 결과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얼마나 큰 차이가 납니까? 이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이니까. 그러면 이제 63종의 의사에 보면 오만 것들이 다 있습니다. 찬물에 담가라 쉽게 말하면 아니면 땀을 빼야 된다 뭐 이런 극단적인 처방의 차이가 있으면 이걸 다 조사해가지고 이 미신에 가까운 것은 배제하고 입증된 것만 실어가지고 정리해서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것들만 실어가지고 이제 그 책을 마과 회통을 내는 거죠. 기장에 있을 때는 장기에 있을 때는 촌병혹치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시골 사람들이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는 병을 키워가지고 죽이거나 사람을 죽게 만들거나 아니면 초기에 조금만 처방하면 되는 거를 병을 키워가지고 엉뚱한 미신 행위를 하거나 엉뚱한 짓들을 해가지고 사람 잡아가지고 죽거나 아니면 뭐 뱀을 먹인다거나 이런 짓을 해가지고 결국은 사람을 더 병을 키워서 죽이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다산 선생이 썼던 그 촌병혹치라는 한 10페이지짜리 책이 있습니다. 남아있지는 않아요. 그 책에 서문만 남아있는데 그 서문은 원리가 뭐냐면 시골 사람이 누구나 쓰게 한다. 이게 핵심 가치입니다. 돈 없는 사람도 급한 병을 쓸 수 있도록 처방한다. 이게 첫 번째 핵심 가치죠. 이 책의 메인 아이디어가 거기에 있습니다. 돈이 안 들어 의사한테 안 간다. 그 다음에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약초를 가지고 주변에 없는 거는 하나도 안 넣습니다. 주변에 있는 약초만 가지고 처방을 구성한다. 그래서 그런 원리 기본적인 핵심 가치를 가지고 의원한테 가지 않고 증세별로 어떤 약을 주변에 있는 걸로만 해가지고 이제 구성합니다. 이렇게 해도 앵간한 급한 병들은 초기에 어느 정도 하는 효과가 있고 그거 말고 좀 더 심각한 병의 경우에는 이제 의원을 가야죠. 근데 의원한테 가기 전에 그냥 처리할 수 있는 것들도 놓쳐서 죽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대로 해가지고 이제 한글로 이렇게 적어가지고 약초들 적어가지고 작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자기가 아는 이름으로 책을 내서 이제 만들어줬죠.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시골 사람들이 했는데 책 제목이 뭐냐면 촌병혹치인데 촌 사람들의 병을 혹 치료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의 제목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주변에 있는 일상 잡초, 뭐 약초 이런 것들을 가지고 했지만 핵심 가치를 가지고 누구나 쓸 수 있는 모르는 사람도
요 기준을 지켜서 하니까 그걸로 굉장히 큰 효과를 보는 그 의학 처방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작업에 있어서 이런 그 핵심 가치는 무슨 작업을 하든지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되는 작업입니다. 보통 여러분 헬스장에 가시면 코어 근육을 잘 길러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핵심 가치라는 것이 이제 코어 밸류입니다. 이 작업을 왜 하는가에 대한 가장 중요한 밸류가 이게 핵심 가치거든요. 코어 밸류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작업의 이유를 매뉴얼의 핵심이 되는 가치가 이제 다산의 모든 작업에는 이 핵심 가치에 대한 질문이 먼저 왜 하는가의 질문이 항상 앞서서 옵니다. 예를 들어서 다산이 4대 고래라는 책을 쓰는데요. 그 비슷한 종류의 동문희고와 통문관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중국과의 외교 문제가 터졌을 때 그 처리하는 방식에 대한 책입니다. 통문관지는요, 연대순으로 정리해놨어요. 무슨 왕 몇 년에 중국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다. 무슨 왕 몇 년에 무슨 문제가 있었다. 예전에 세자 채봉 때문에 소란이 벌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 해가지고 관련 파일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책입니다. 분량이 어마어마하죠. 통문관에 있던 것입니다. 통문관에 어떤 그 정리된 책. 동문휘고는요, 사안별로 조금 카테고라이즈 해가지고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어떤 외교 분쟁이 벌어지면, 혹은 국가에서 어떤 중요한 어떤 외교적인 사안이 벌어지면 항상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전례를 찾아봐. 예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나 찾아봐. 그때 어떤 식으로 대응했는지 찾아서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서 태스크포스 팀을 결성한다. 이게 이제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거든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이 상황이 예전과 똑같은 상황은 하나도 없어요. 중간에 작은 변수들이 계속 끼어들거나 완전히 새로운 상황이거나 이렇죠.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TF팀이 만들어지면 얘들이 하는 일이, 야, 통문관지 다 가져와, 동문이고 다 가져와.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뒤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아니야, 이거야, 이건 비슷한데 아닌데, 이래가지고 이제 처음부터 제로 베이스에서 모든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높는데 그걸 언제 어느 천년하고 있습니까? 천급을 다투는 상황인데요. 다산이 4대 고려는 뭐냐면 4대와 관련되는 문제에서 여러 가지를 예시별로 고찰한 책이 4대 고려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경 문제, 표류민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흔히 발생하는 문제죠.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에서 표류하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중국 사람이 상선체 우리나라에 표류해 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많이 벌써. 그 다음에 이제 국경 문제 분쟁 생기는 거고, 왕세자 책봉과 관련되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외교 현안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현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로 한번 사드 문제 같은 거, 그때 난리가 났을 때 이런 문제들이 혹시 또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면 또 그걸 뒤져봐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다산의 이 4대 고려라는 책은 통문관지와 동문휘고를 다 모아가지고 케이스별로 딱 이렇게 챕터를 정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목차를 짜가지고 핵심되는 내용들을 다 뽑아가지고 세종 때는 이랬고 뭐 때는 있고 숙종 때는 이랬는데 요때부터 매뉴얼이 좀 바뀌어가지고 대응 매뉴얼이 영조 때부터 이렇게 바뀌더니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라고 하는 그 변화의 맥락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그러면 이제 큰 뭐 졸가리라 그러죠. 이 졸가리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졸가리를 알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래, 이게 우리 지금 이 상황하고 비슷한 케이스야. 그럼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좀 더 검토를 해보자. 그러면 그 자료 그때 와서 가져오면 되잖아요. 그걸 세부 검토하면 되는데 처음부터 맨 땅에 해당하는 식으로 하지 않고 다산은 이런 식으로 이 많은 작업들을 이렇게 정리해 가지고 이제 일목요연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해 주는 것입니다. 아까 마과해통도 마찬가지죠. 63종의 의서를 다 뒤질 필요가 없이 요 한 책만 읽어보면 63종의 의서에 실려 있는 천연두에 관한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또 상황에 따른 이렇게 단계별로 다 접근할 수 있도록, 목차만 보고도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이 이제 이번 이 개념이죠.
무비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명나라 때 모원의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 책은 전체 분량이 260책이에요. 어마어마한 국방에 대한 기획서입니다. 여기에 보면 고대의 모든 진법, 전쟁에 관한 거, 그다음에 온갖 무기들, 온갖 뭐 전쟁에 관한 모든 정보들이 중국 역대 책에 있는 걸 다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260책이나 되죠. 다산이 아방비오고라는 책을 이제 씁니다. 40책으로 260책을 40책으로 줄여놨는데요. 우리나라에 택도 없는 무기 같은 거는 필요도 없잖아요. 고대 중국의 무기를 왜 씁니까? 현재에서 쓸모가 없는 거는 다 빼요. 그 다음에 진법. 중국의 전쟁은 기본적으로 진법의 전쟁입니다. 왜? 걔들은 평원의 전투잖아요. 삼국지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평원의 전투거든요. 그래서 뭐 장사진을 친다든가 뭐 팔괘진을 친다든가 이런 진법으로 싸우거든요. 원앙진을 친다거나. 명나라 군인들이 한반도만 들어오면 사족을 못 씁니다. 자기들의 군사력의 힘을 거의 발휘를 못해요. 10% 20%밖에 발휘 못해요. 왜요? 걔들은 평원의 전투에 그 매뉴얼에 익숙해진 군대들이기 때문에 한반도는 어디 돌아가면 전부 길도 없어요. 저 좁은 길밖에 없고 돌아가면 그냥 또 전부 매복이고 맨날 주몽 그 드라마 아시죠? 맨날 하는 게 뭐예요? 게릴라전 하는 거 아닙니까? 한 열댓 명이 숨어 있다가 와 하고 나와 싸우고 이기고 전부 그런 전투거든요. 매복과 게릴라전, 거리를 두고 화살로 이런 식의 이제 전투한데 서양 사람, 그 중국 애들의 전투는 평원의 전투니까 무기 체계도 달라요. 평원의 전투에서는 뭐냐면 무기의 행동 반경이 중요하거든요. 무기를 휘둘러 가지고 가까이 오지 못하는 반경 안에서 자기가 적을 살상할 수 있어야 되니까 청룡, 언얼도니, 장팔, 사모창이니 이런 거는 반경이 한 2, 3m 되는 거 아닙니까? 한반도에서 그런 무기를 휘두르면 어떻게 돼요? 탁 휘두르 나뭇가지에 딱 걸려. 놔, 안 놔 하고 보면 나뭇가지에 걸려 있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기마전도 안 통하고 뭐 되는 게 없어요. 한반도에 이 산 많고 골짜기 많고 큰 길 없고 평야 없는 이 지역에서는 중국의 전투가 전혀 맥혀 들어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놓고 중국의 모해니의 책이 아무리 자세하고 위대해도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것은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다 빼버립니다. 다 빼고 우리한테 맞는 것만 추려내고 여기에 우리의 어떤 전쟁에 관련된 기록들을 다 추가하니까 40책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읽어보면 모원의 260책을 읽는 것보다 훨씬 더 영양가가 있는 알찬 책이 나오게 되고 실제 매뉴얼에 실전에 적용이 가능한 책자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다산은 자기 책에 편집 저수를 다 구분해서 썼어요. 정약용 편, 정약용 집, 정약용 저, 정약용 술 그랬습니다. 편, 집, 저, 술에 따라서 책의 성질이 다 달라요. 저는 자기 말만 한 겁니다. 술은 자기 말은 했지만 옛사람들의 글에 대해서 이렇게 풀이한 성격이 강한 책을 말해요. 편은 뭐냐면 자기는 에디팅만 한 겁니다. 정보를 목민심서가 그런 책이죠.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집도 주로 에디팅에 가까운 책인데 편과 집을 구분해 보면 조금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의 원래 붙은 제목만 봐도 목민심서 이건 무조건 정약용 편이거든요. 이 편으로 된 책과 집으로 된 책과 저로 된 책과 술로 된 책은 다 달라요. 성격이 다릅니다. 책의 성질을 정확하게 알고 그 제목만 봐도 이 책이 어떤 성질의 책이라는 것을 드러내놓고 이제 시작하는 것이죠. 책의 정체성을 알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목민심서를 한번 볼까요? 이게 사실은 목민심서 하니까 이제 목민심서 한번 읽어봐야지 하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읽어보면 읽혀집니까? 읽을 수가 없어요.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큰 프레임을 알고 읽으면 아주 재미있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다산식으로 말하면 다산은 목민심서를 전부 12개의 챕터로 나눴어요. 이게 뭐냐면 처음에 이제 부임해서 두 번째 이제 출발할 때 이제 몸가짐의 문제, 그 다음에 공직자의 마음가짐 이거는
이제 서론격이죠. 서론격이고. 그 다음에는 애민, 이것도 서론격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호 형방 예호부 이걸로 해가지고 육방 체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고을 관리가 돼서 가면 처음에는 이방 업무를 파악해야죠. 업무 보고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 호전, 예전, 병전, 형전, 공전 요 6개는 육방들에게 이제 업무 보고 받는 방식과 그 방식에서 체크해야 될 핵심 사항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형전 같은 문제, 법 집행에 관해서 이렇게 재판 절차에 관한 것 중에서 핵심들을 몇 가지만 딱 추려가지고 한 것이고, 공전은 요즘식으로 하면 이제 지자체에서 시설 관리하는 것입니다. 공원이라든가 뭐 공연 시설이라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관리해가지고 관장할 것인가에 하는 문제를 다루죠. 예전은 국가의 어떤 제사나 의전, 외부에서 손님이 오거나 이런 의전에 관한 절차를 어떻게 종합할 것인가 하는 문제. 호전이 중요하죠. 조세 처리 문제, 세금을 어떻게 걷고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의 문제, 이런 것들을 6개로 딱 나눠 가지고, 이것은 그러니까 맞아 부서의 파악 관장과 파악에 관한 항목들을 6개를 딱 채워 넣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진왕은 뭐냐면 이제 백성들 저 흉년과 가뭄 때 이제 구휼하는 그런 문제죠. 그 다음에 12번은 이제 그만두고 물러날 때 어떤 자세로 물러날 것인가, 인수인계는 어떻게 해주나,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1, 2, 3, 4는 출발하고 임기에 가는 공직자의 마음가짐을 다뤘고, 그 다음에 6개는 현장에서 부서별을 장악할 수 있는 체크포인트를 정리해 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2개는 이제 하나는 구일하는 문제고, 맨 마지막이 떠날 때의 마음가짐에 대한 것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다사는 글의 책을 쓸 때 모양새를 굉장히 중시했어요. 12개를 했고 한 개마다 다시 6개를 뒀어요. 그러니까 12 곱하기 6이죠. 그럼 전부 72개가 됩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정확하게 균형을 만들어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사실은 호전의 6번의 호전 같은 경우는 조세 관리가 가능하면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부임 절차는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레벨이 다르잖아요. 이건 되게 양이 많고, 이거는 뭐 몇 줄이면 끝나는 건데, 다사는 그렇게 하잖아요. 이것도 6챕터, 이것도 6챕터 해가지고 똑같은 배열로 보여줍니다. 비중이 많다고 분량을 늘리지 않습니다. 똑같은 비중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야 뭐가 생기는 거죠? 체계가 생겨납니다. 일목요연해지죠. 그러니까 한 챕터가 중요하니까 1, 2, 3, 4장이 있는데 3장이 중요하니까 3장만 빵 다 합쳐놓고 2, 3, 1, 2, 4는 조금 이런 거 많이 있죠. 논문을 쓰실 때도 보면 그런 경우 많이 있는데, 다사는 절대로 그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를 들어서 6번 부인편을 보면 처음에는 이제 벼슬에 제수되었을 때의 그 대응 방식, 치장, 짐싸기, 그다음에 3번째는 하직 인사, 뭐 자기 도와준 사람한테 인사하고 잘하고 오겠습니다 할 때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맞춰놓고, 그다음 계행, 출발, 그다음에 상관, 벼슬의 첫 출근, 그다음에 이사는 실무 개시, 이걸 6개로 딱 구분해 가지고 한 챕터를 6챕터를 구분해 놓는 거죠. 이거는 분량이 얼마 안 되는데도 꾸역꾸역 넣어가지고 다 채웁니다. 이거는 예전 문헌에서 안 찾아지면 자기가 직접 경험했던 거, 자기 아버지 관찰했던 거, 이런 것까지 다 집어넣어서라도 균형을 맞춥니다. 그래서 전체 12편의 목차를 여러분들이 장악하고 계시면, 다사는 재정 문제에 대해서 고를 해서 재정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을까? 6장만 보시면 돼요. 그럼 6장을 보실 때 재정 문제 처리를 어떻게 했을까라고 했을 때 6장을 볼 때, 6장은 챕터를 몇 개를 만든다고요? 6개 만들었잖아요. 그럼 6개의 목차를 가지고 목차를 자세히 보면 전체 프레임이 다 나와요.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요 중에서도 난 요게 관심 있어. 그러면 그거만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읽으면 굉장히 재미있는 케이스 스터디가 됩니다. 여기 나오는 것들이 전부 예시들이에요. 당나라 때 누구는 지방간에 어디로 가가지고 누가 뭘 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처리했다. 이렇게 처리했다. 그 해당되는 것들을 72개의 소챕터를 만들어가지고 벽에다 붙여놓고 제자들한테 카드 작업을 시키는 겁니다.
완전히 조직의 힘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디팅 한 거예요. 너 여기서 요거 가져가. 책을 이렇게 무대기로 만들어 놓고 너는 요거 가져가. 너는 요거 가져가. 너는 요거 가져가. 요거 책에서 요 72개 항목에 해당되는 것들 내용이 있으면 다 뽑아. 뽑는데 카드 작업을 해. 카드 작업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의 카드에는 120자를 넘어가면 안 돼. 이렇게 매뉴얼, 작성 매뉴얼까지 줘요. 양이 길면 더하니 줄여. 양이 아주 짧은 건 어떻게 해요? 그거는 그대로 놔둬. 살붙이지 말고. 그러니까 작은 거는 짧게, 긴 거는 줄여서 똑같은 사이즈의 카드로 만들어서 카드 작업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카드 작업을 학생들이 하면 책 한 권 다 뒤져가지고 하나도 안 나는 경우도 많을 거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집중되어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럼 그 카드 다 제자들한테 시켜가지고 다 한 다음에 선생님 이거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거는 이거잖아. 일로 넣어.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가르쳐 주면 카드 작업이 이런 카드에다가 이제 120자짜리 카드가 몇천 장이 쌓일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뭐 합니까? 소트. 1에 1, 2에 2, 3에 3 이거 다 모으게 합니다. 왜? 카드마다 번호를 붙여놓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소트 해가지고 다 모아보니까 어떻게 돼요? 72개의 덩어리가 나올 거 아니에요? 72개의 덩어리가 나옵니다. 그럼 72개의 덩어리를 송곳으로 묶어가지고 파일링을 해요. 파일링 해가지고 가져오면 다산이 여기다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X 동그라미 요건 지워 쫙 표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베껴. 그러면 이제 서브 노트를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72개의 서브 노트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다 됐습니다. 가져와. 그래가지고 다시 하고 거기다가 자기 서문을 써요. 요 챕터는 이런 취지에서 만든 챕터다 하고 그 목민심서에 보면 맨 앞에 나오거든요. 챕터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목민심서는요. 각 챕터별로 맨 앞에 나오는 센텐스만 다 모아놓으면 그 책의 프레임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밑에는 전부 케이스입니다. 예시들이에요. 요거에 대한 예시들. 좋은 예시, 나쁜 예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구조로 해서 목민심서를 읽으면 아주 명확하고 상세하고 내가 필요한 정보를 필요할 때 꼭 집어서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다산의 모든 작업들이 그래요. 그런데 조선은 그 당시 소송공화국이거든요. 툭 하면 소송 거는 겁니다. 토지 문제, 노비 문제 이거 가지고 소송이니까 지방관들의 역할은 뭐냐면 소송 분쟁 조정하는 게 이 사람들 일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형조판사가 하도 그런 걸 못하니까 분쟁 그걸 못하니까 송사가 막 쌓이니까 이 송사가 기하급수적으로 쌓이거든요. 이걸 빨리 쳐내느냐가 지방관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형조판사가 도저히 안 되니까 전하 감옥이 너무 좁습니다. 감옥을 좀 증설하십시다. 그러니까 임금이 하는 말이 차라리 형조판사를 바꾸겠다. 그래가지고 형조판사를 교체하니까 금방 다 줄어가지고 싹 감옥이 텅텅 비었다는 거 아닙니까? 골 지방관들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매뉴얼을 대로 이렇게 쫙쫙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카드를 작업해 보니까 이 뭐예요? 저 9번의 카드가 너무 많이 쌓인 거예요. 이건 케이스가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많이 쌓였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거기서 뽑은 거는 n분의 1로 똑같이 뽑았잖아요. 그럼 나머지 카드가 이렇게 많은 카드 중에서 이만큼만 써먹었으니까 이만큼 카드가 남잖아요. 그건 어떡합니까? 흠음신서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요거만 따로 모아가지고 재판에 관한 것만 따로 모아서 흠음신서. 이건 또 목차 따로 만들어요. 근데 카드는 돼 있으니까 그 카드를 활용해서 또 다른 책자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것도 형법, 민법, 무슨 법 해가지고 다 케이스별로 딱 일목요연하게. 그러니까 다산의 글은 전부 그렇습니다. 책은. 그러니까 목민심서도 프레임으로 보면 아주 명료하고 선명한 책인데 이걸 디테일을 가지고 읽으니까 읽을 수가 없는 책이에요. 이거를 저기 독후감 모임 해가지고 전부 다 우리 읽어보자. 그런 미친 짓들을 하지 마세요. 목민심서는 그렇게 읽을 책이 아닙니다. 또 다산이 제일 잘한 것이 도표입니다. 전체를 장악하는 힘은 도표와 도면에서 나오거든요. 강진의 주막에서 살았죠? 주막 노파가 그 저기 하루는 벽에다가 이렇게 손톱으로 긁고 앉았어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외상장부라는 거예요. 손톱으로
저 인간이 돈을 안 줘가지고 이게 써봐.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죠. 할멈 종이 한 장 좀 가져와 보시오. 그래 종이를 딱 주니까 테이블을 만들어요. 표를 만들어. 그래가지고 외상 많이 하는 놈 이름을 여기다 적기 시작합니다. 딱 적고 여기는 날짜를 적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긋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걸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술을 몇 병을 마셨다 그러면 이렇게 표시하라고 표시하는 기호 표시만 해가지고 정리하니까 이 벽에 그냥 온통 자기만 알게 알아먹게 그러고도 놓쳐가지고 잊어버리던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지방의 시골 주막은 거기 강진은 또 물류가 이동이 심한 곳이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규칙적으로 왔다가 또 놓고 가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다음에 중세하고 이제 가는 그런 일이 많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관리가 안 되니까 장부 관리가 안 되니까 맨날 놓치고 하니까 그 종이 한 장 딱 만들어 주거든요. 그날부터 이제 다산의 반찬이 달라졌다는 건데요. 식목연표라는 것도 있습니다. 식목연표는 뭐냐면 혈융원 정조가 자기 아버지 사도세자 그 무덤을 혈융원에다 모셔놓지 않았습니까? 혈융원에 나무를 심었어요. 그 인천의 인근의 의왕, 시흥 뭐 이런 안양 이런 데서 7개 고을에다가 여기 나무 심을 때마다 보고해. 공문으로 올려 보고해. 그래가지고 몇 년 만에 이제 나무가 다 식목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야 수고했다. 논공 행상을 해야지. 어느 고을에서 몇 그루 심었는지 보고해. 그걸 어떻게 보고해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건지 아시겠죠? 이번에 나무를 심은 일로 보고합니다. 공문이 올라가요. 공문에 소나무 몇 그루, 무슨 나무 몇 그루, 무슨 나무 몇 그루 하고 공문 올려요. 그러면 이거 그 다음에 또 열흘 뒤에 또 요것도 했습니다 하고 또 공문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그걸로 이제 실적 보고를 해야 되고 경비 산출을 해야 되니까. 이래가지고 7개 고을에서 8년 동안 했던 그 보고서를 다 공문을 쌓으니까 수레 하나 꽉 찼어요. 수레 하나 꽉 찼어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농공행사를 하니까 이거 언제 계산해요? 못해요. 그랬더니 관리들이 못하고 다 뒤로 잡아줬어요. 그러니까 정조가 다선 널로 와. 네가 요거 해. 요거 정리하는데 한 권 이상을 넘으면 안 돼. 분량이. 한 권 이내로 분량을 해.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가져갔어요. 다산이 가져가가지고 또 표 만듭니다. 표 만들어서 처음에는 이거를 가지고 고을별로 소트 의왕군 거 다 모아 시흥군 거 다 모아 7개 군을 다 모았어요. 그러면 고을별로 소트가 되죠. 이렇게 딱 됐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고을별 분리표민에다가 이제 위에다가 의왕군 이렇게 써놓는 겁니다. 의왕 해놓고 의왕에서 심은 날짜, 그다음에 나무 종류, 소나무인지 상수리 나무인지 매화인지 버들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나무 종류별로 표시해놓고 이렇게 이제 연도별로 이렇게 하는데 연도별은 어떻게 하는 거죠? 시흥군 거 다 모아 시흥군 모았으니까 그다음에 이 공문을 날짜 순으로 소트해. 금방 하죠. 그거는 이제 이렇게 무슨 해 공문에 연도가 있으니까 다 모아놓고 이제 같은 해에는 또 월별로 다시 소트하면 그건 뭐 잠깐 한두 시간이면 금방 다 하는 거죠. 그리고 7개 무더기를 다 이렇게 쌓아놓고 그 다음에 뭐 더 친절하려면 여기다가 중간에 색지 하나씩 끼워놓으면 구분이 되겠죠. 요즘식으로 하면 이렇게 이제 옆에 견출지 하나씩만 꽂아놓으면 이게 다 됩니다. 이래가지고 날짜별로 해가지고 뒤에 합계하면 어떻게 되죠? 어느 고을에서 소나무가 몇 그루, 뭐가 몇 그루, 총 심은 나무가 여기에 나오면 이제 합계가 나오겠죠. 그러면 몇 그루, 시흥군은 전부 몇 그루를 심었습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7개 고을을 차례로 그렇게 하면 7개 요 테이블이 나오게 됩니다. 7. 이거 다 뭐 하는 거예요? 엑셀 작업한 거예요. 아니 정확하게 엑셀 작업을 한 겁니다. 다산이 그 공문 가지고 엑셀 작업한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작업이 어떻게 됩니까? 종합해야죠. 수원과 광주와 용인, 과천, 진위, 시흥, 안산, 남양 7개 고을에서 8개 군, 8개 고을에서 연도 순으로는 아까 임금이 요구한 핵심 가치는 뭡니까? 어느 고을에서 몇 그루 심었나지 어느 고을에서 무슨 나무 몇 그루 심었나는 주문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무슨 나무는 예비 작업으로 했지만 임금한테 보고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 테이블에는 아까는 나무 종류별로 이렇게 다 해놨지만 이 보고에는
요 단위에 총 합계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6개월 단위로 끊어가지고 했고 95년에는 이제 상반기에 이제 마무리가 됐으니까 상반기만 들어가가지고 딱 정리를 해가지고 그 아까 각각의 태블에 써 있던 마지막 종합 합계 점수만 여기다 적어 놓으면 어느 골에서 몇 그루 심었는지 계산이 나고 전체 합계가 혈융을에 17만 몇 그루를 심어놨어요. 이거를 숫자로 실려면 쉬워집니까? 그게? 여기까지 쉬었나? 저기까지 쉬었나? 하다 보면 다 놓치죠. 사흘 만에 보고서 올라갔습니다. 임금한테 보고서 올라갈 때 종이 한 장 딱 마지막 요 테이블 들고 갑니다. 그러니까 정조가 그걸 보고 야, 난 책 한 권으로 하라 그랬더니 너는 한 장으로 끝내는구나. 기가 막히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 좀 더 자세한 거 필요하시면 또 드릴까요? 하면서 이제 뒤에 7장 딱 들어가면 그냥 8장 딱 들어가면 그걸 끝나는 거죠. 얼마나 명쾌합니까? 수레 하나가 한 장의 테이블로 나오는데 정확하게 엑셀 작업을 해서 정리한 건데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식의 프로세스를 보여준다는 게 참 이게 이제 다산의 힘이죠. 그뿐 아니라 침기부 종행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어렸을 때 저희 때는 지금 젊은 분들은 이제 아니겠지만 맨날 신학기 되면 집에 냉장고 있는 사람 뭐가 있는 사람 그 당시는 세탁기는 있지도 않았으니까 냉장고 있는 사람 텔레비 있는 사람 하면 이제 텔레비 손 들면 폼 잡고 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침기부 종행표가 그거예요. 곡산부사로 부임해 갔습니다. 곡산부사로 갔는데 각 가정마다 이 호구조상기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이제 세금 징수의 기본 테이블이 되는 겁니다. 자료가 되는 건데 이게 전부 엉터리예요. 여러분 백골징포 들어보셨죠? 황구첨정 들어보셨죠? 백골징포는 뭡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사망신고를 했는데 동사무소에서 사망신고를 안 받아줘요. 왜? 죽으면 군포세를 못 받으니까. 그 죽은 백골한테 계속 군포세를 징수하는 것이 백골징포예요. 징수하는 겁니다. 군포를 징수하는 겁니다. 죽었는데 사망 처리를 안 해주고 계속 돈 받는 군포세를 받는 것이 이제 백골징포입니다. 황구첨정은 뭐냐면 황구는 갓난 아기가 입술이 아직 피기도 안 돌아간 피도 안 마른 애죠. 이런 황구한테 애 낳았어요 하고 출생신고 들어가면 그 다음날 징집영장을 보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세금 내 안 내면 지금 태어났는데 무슨 군포냐고 그러면 협박하고 공갈하고 이래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뭐가 있었냐면 군에서 관리하는 장부상의 이 인구나 어떤 가족 상황하고 실제 상황하고 전혀 안 맞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왜? 세금을 많이 걷어 착취를 해야 되니까 가렴 주구를 해야 되니까 가렴은 가혹하게 거두는 것이고요. 아주 괴롭혀서 뺏어내는 게 주구죠. 그러니까 지방 행정이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관리들이 그저 아전들이 횡포라고 조선은 또 아전공화국입니다. 아전들이 다 가지고 놀고 저 지방관들을 완전히 우롱하고 농락하는. 왜냐하면 지방관들은 잠깐 있다 가버리고 얘들은 대대로 세습하는 특권층들이 됐습니다. 다산이 가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자연불학이 몇 개냐? 곡산부 내에 자연불학이 몇 개입니다. 마을 단위 있죠? 이렇게 몇 개입니다. 그래. 그러면 그 마을 단위별로 해서 한 마을에 12개의 그 호구를 가지고 하나의 테이블로 만들어서 호구 조사해 가지고 와. 예를 들어서 23가구가 살면 표가 2장 만들어지겠죠? 그래 가지고 만들어 와. 그 표가 침기부 종행표예요. 이게 곡산부의 이동리라는 자연불학에 있는 마을 사람들의 침기부 종행표입니다. 자, 호주 이름이죠. 김이득이 정일득이 해가지고 황세윤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세대가 사는 작은 마을입니다. 여기는 조사 항목이에요.
양반이냐 아니냐, 몇 대째 살았느냐, 언제 이사 왔느냐, 직업은 뭐냐, 군포세는 몇 집은 몇 칸짜리냐, 밭은 얼마냐, 현금은 얼마냐, 남자아이는 여자아이는 노부모는 깐난애기는 구율 대상이냐 아니냐, 남자 종은 계집 종은 과실수는 가축은 배는 가마솥까지. 그러니까 냉장고 이거 똑같은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정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 요거 한 장만 보면 요거 앉아가지고 그 말이 눈 안에 다 들어옵니다. 완전히 손아귀에 들어옵니다. 한번 보시죠. 여기 사니까 여기 양반이죠. 양반이니까 역시 집도 7대째 여기 살고 있네요. 새니까 7대째 여기서 살고 있는 터줏대감, 우리가 말하는 이 마을의 토호입니다. 터줏대감이죠. 터줏대감. 조금 사는 게 조정칠이네요. 오래 산 게 이제 이 사람이 좀 오래 살았고, 그 다음에 김이득이가 살았고, 여기는 없죠? 얘들은 그 밑에 다 있어요. 성천에서 2년 전에 이사 왔고, 이천에서 1년 전에 이사 왔고, 수안에서 3년 전에 이사 왔다고. 그러니까 여기 대가 없는 거죠. 그죠? 요거는 이제 뜨내기들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는 유입 세대들입니다. 농사, 직업은 농사, 장사, 과거 시험, 이 안은 대장장이, 장사, 이거는 이제 급창, 아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직업군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군포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집이 안상무늬가 역시 7칸짜리 집이네요. 초가 3간이라는 거 아시죠? 3간이라는 건 가장 기본적인, 이게 집이라고 할 수도 없는 그냥 가장 기본적인 집입니다. 부엌 있고 있는 거니까 아무것도 없죠. 2칸짜리는 뭐예요 이거? 이거는 거의 운막 생활하는 사람인 거죠. 운막 생활하는 사람 한번 쭉 내려가 볼까요? 박기동 양민인데 3대째 살았는데 직업도 없네요. 직업도 없죠. 밭은 하나도 없어. 돈도 하나도 없어. 자식도 하나도 없어. 있는 건 뭐예요? 늙은 아버지만 있어. 남일 늙은 아버지만 있고 깐난쟁이 아들 하나 있네요. 3대 남자만 사는 3대죠. 깐난쟁이 있고 늙은 아버지 있고 아내도 없고 아무도 없어. 그리고 밑에 보면 구율대상 환, 이건 호레비 환자예요. 얘는 호레비예요. 아내도 없다는 거죠. 아무 종이 있을 리가 있나? 가축이 있을 리가 있나? 배가 있을 리가 있나? 가마솥 하나 있네. 밥 지어 먹을 가마솥 하나 있네. 최빈민, 구율대상은 요거 하나뿐이죠. 최빈민. 안상무는 이거 배나무도 20그루 있는 과수원도 있고 소도 있고 자식도 있고 이거 아버님 그다음에 어린 딸 자식이 5이나 있네. 그죠? 열흘가리 밭이 있고 여기 현금 있는 집은 전부 장사꾼이에요. 장사고자. 요 둘이 알부자죠. 그죠? 실제로 알부자들이고 여기는 말도 있네. 말도 있고 여기는 배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 조정칠이는 장사를 하는데 배를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말을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이고 소 있는 집은 전부 농사 짓는 사람들이고 이렇게 보면 한 마을의 모양새가 딱 나오죠. 여기 대장간도 있고 그죠? 대장간도 있고 1년 전에 와가지고 대장간을 차린 거죠.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보면 그 마을의 상황이 완전히 장악이 됩니다. 이거를 주고 아전 몇 명 불러가지고 너는 요 마을 요 마을 요 마을을 가서 조사해와, 너는 요 마을 요 마을 요 마을 해가지고 각각 예를 들어서 한 50개의 동족부락이 있다면 하나 빼 10개씩만 조사해가지고 와. 그럼 저거 하루에 2개 정도는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당부는 뭐냐면 거짓말하면 가만 안 둔다. 사실대로만 해라. 지금 장부하고 맞고 틀리고 이런 건 묻지 않아. 사실대로 해. 틀리면 가마솥 하나 있는데 2개 있다고 하거나 말이 1마리밖에 없는데 2마리가 있다고 하거나 소가 없는데 있다고 하거나 이건 용서하지 않는다.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이 테이블이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져 나왔어요. 어느 고을에서 송사가 벌어졌다. 그러면 예를 들면 안상무늬가 다산이 예를 든 겁니다. 정일뜨기한테 소송을 걸었어요.
이 자식이 말이지. 반대로 정일대기가 이 양반이 내 거 물건을 사가지고 돈을 안 주시네요. 돈 주라고 소송을 걸었어요. 이 자식이 하면서 우격다짐으로 양반이 막 윽박지르고 이제 합니다. 그러면 요걸 이제 그 표 딱 꺼내놓고 책상 밑에서 한번 쫙 보면 상황이 딱 파악되니까, 야, 얘는 1년 전에 이사 온 애를 가지고 네가 그런 식으로 말하면 되냐? 1년 전에 온 걸 사또가 어떻게 알아요? 다 적어놨으니까 그것만 보면 아는 거죠. 그래서 상황을 딱 정해가지고 칵 찔러버리니까 횡포하려던 놈들이 잭서도 못하고 그냥 다 그 자리에 다 꼬리를 내려버리고. 이게 소문 한번 퍼지는 건 잠깐이잖아요. 야, 사또한테 참 국물도 없더라. 귀신 같아. 다 알아먹어. 어떻게 알았지? 이거는 저기 강진의 남당포 있는 남당리의 친기부종인포입니다. 이게 다르죠. 그래서 윤씨가 많아요. 해남 윤씨가 많고, 이름 돌림자 같은 경우는 형제겠죠. 아무래도 형제 아니면 많아야 사촌. 요거는 조금 이제 좀 다르겠죠. 그 다음에 여기 또 양민들이 있고 중인이 있고 사천이 있네요. 하인이 있고. 여기도 보면 이제 과거, 여기는 묵과, 여기는 과거. 둘 다, 그러니까 요 윤씨 집안이 이 마을을 좌지우지하는 이제 그 마을인 걸 알 수 있고, 여기도 보면 이건 기와집에 21칸짜리 기와집이니까, 이건 뭐 거의 재벌급이네요. 밑에 보세요. 이게 막 현금도 1000냥이나 되고 막 어마어마하죠. 소, 말,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마을을 최고 이거 한 거. 그 동생쯤 되는 윤세무가 그 다음쯤, 윤업도 만만치 않는데 그렇고. 그러니까 완전 이 사람들이 예수 좌지우지되는 것이고, 여기는 뜨내기들이죠. 여기도 대장간이네요. 이런 게 쭉 나오고, 요것만 보면 이거는 호래비, 이역동이는 호래비, 하소사는 과부, 여기는 장님이네요. 장애인이네. 오이제는 장애인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구율 대상이 요 셋이 있고, 이 사람들은 뭐 양민이지만 너무 가난하고 힘든 상황이고, 얘들은 그래도 뭐 조금 이렇게 돈도 있고 중인으로 뭐 이제 포교 노릇을 하는 거니까 이제 아르바이트를 많이 할 수 있는 거죠. 소도 있으니까 농사도 좀 짓는 것 같고. 이렇게 보면 그 말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얘와 얘 사이에 분쟁이 벌어졌다. 그러면 이미 다사는 그 상황을 다 장악한 상태에서 그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니까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거죠. 이래가지고 곡산부에 들어간 지 한 달 만에, 곡산부가 아주 험한 데거든요. 곡산부에 딱 들어가가지고 맨 처음에 하는 게 뭐냐면, 부임해 가는데 이계심이라는 사람이 길을 막고 막 항의합니다. 그래가지고 민원을 넣죠. 그러니까 저 새끼 저거 잡아 쳐느라고 그러는데, 다산이 그걸 다 받아보고 읽어보고 다 바로 풀어주는데 그걸로 시작해요. 민원 처리부터, 요청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 관리를 시작하는데, 그러고 나서 한 달 만에 친기부종부 딱 만들어가지고 그 고을 관장 딱 장악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 험한 고을이 깨끗하게 딱 평정이 돼가지고 인사고가 전에 없던 최고의 인사고가를 받아가지고 다산에 하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하루는 그때 유행 감기 돌림병이 막 돌았어요. 다산도 돌림병이 걸려가지고, 요즘 감기가 똑같습니다. 돌림 감기 돌아가지고 죽겠는데, 다산이 갑자기 그렇게 말해요. 야, 황제가 죽으면 어떻게 되니? 네? 황제가 죽으면 조이사가 오죠. 조문하는 사신이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는데? 그러면 고을 지나갈 때마다 저희가 이게 레드 카펫 깔아가지고 모시고 이제 식사 대접을 해야죠. 그래? 그럼 뭘 까는데? 강서사에서 나오는 화문석을 가지고 이렇게 깔아서 잔치 마련합니다. 있니? 하도 옛날에 다 썩어서 없어요. 너 가서 그 돗자리 좀 다 사가지고 오너라. 아니 이 겨울에 갑자기 돗자리는 왜요? 사가지고 와. 그래서 강서사에 이제 내년에 팔을 그 돗자리가 재고 남은 게 산뜻 쌓여 있었거든요. 값도 싸고 아무도 안 찾는 거니까 그걸 다 떨어가지고 가져옵니다. 딱 도착할 때 황제의 부고가 날아와요. 황제가 죽었다.
그러니까 이골에서 갑자기 이 돗자리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늘어가지고 강사사로 다 달렸는데 아무도 가격은 서너 배 뛰었습니다. 여기는 아주 싼 값에 가져왔고. 그러니까 우리 사또는 귀신이다. 황제의 죽음까지 예언한 귀신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뭐 간단해. 감기가 오는데 이게 서울 쪽에서 안 오고 저 밑에서 이쪽에서 내려오는 감기더라. 그러니까 이 감기는 이건 중국에서 오는 감기잖아. 중국에서 온 건데 그 당시 황제가 88살이었습니다. 그러면 황제는 이 감기는 젊은 나도 이렇게 골골하는데 이 감기는 못 견뎠을 거다. 그러니까 황제가 곧 죽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해본 거야. 이런 거 한번, 이게 제가 기거든요. 아까 도끼, 기미를 읽는 거죠. 남들은 아파가지고 아휴 몸살 약을 어떻게 먹어 이공리할 때 다사는 이런 일이 있을 걸 미리 알아보 선견지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찾아 보겠습니다. 실제와 현장에 관한 문제죠. 정말 이런 전문 부분을 보면 다살이 정말 대단하구나 하는 것을 위력적으로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안 되면 되게 한다라는 것인데요. 이게 군사 정권식이 안 되면 되게 한다가 아니고 보통 우리가 이제 다살하면 맨날 화성건설, 기기도설 이야기하죠. 그 기준가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했는지를 이제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 토목에서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토목을 하려고 하면 이게 전부 성을 쌓으면 전부 또 돌성을 쌓아요. 석성을 쌓아요. 그러면 돌이 나는 곳하고 돌을 쌓을 곳은 위치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채석장에서 돌을 캐가지고 그 돌을 성 쌓는 데까지 나르는 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왜? 길이라도 평탄한 길이 어디 있어요? 전부 고갯길이고 이런 길인데 이거를 수레로 나른다는 게 물류 이동 비용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탈길이니까 돌은 무게가 있지 않습니까? 무게가 있는데 이거 잘못하면 그냥 돌 쌓아놓은 게 앞으로 내리막길에서는 그냥 쳐가지고 소 뒷다리를 꺾어버리거나 아니면 오르막길에서 뒤에 밀고 오던 사람을 깔아가지고 압사당하는 사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 사건. 이러면 이제 그런 사건 한번 나면 이제 공사 기간이 엄청나게 또 늘어나고 한정없이 이제 걷잡을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기기도술, 기중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을 쌓는데 성을 한 이 높이의 돌성을 쌓는데 여기까지는 어떻게 해본다고 하지만 여기부터는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사람이 들어서 이걸 어떻게 올립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기계로 들어 올려서 여기다 갖다 끼워 넣어야 되는데 이게 성이 이거보다 더 올라가 버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이럴 때 이제 이 기준가가 반드시 이제 필요한 것인데 정조가 미션을 줍니다. 야, 이거 성을 쌓으려면 이게 필요한데 이거 한번 설계 좀 해봐라. 근데 서양 선교사 테렌스라는 사람이 쓴 기기도설, 서양의 기이한 기계를 도면으로 설명한 책이 있다. 책자가 서양 책이에요. 그걸 이제 중국어로 번역해서 만든 책이죠. 그 책을 내가 줄 테니까 이거 가져가서 스타디해가지고 기준가 좀 만들어 와. 이렇게 이제 미션이 내려오죠. 서문이 이랬습니다. 임금이 주신 기기도설에 실린 무거운 것을 들어올리는 방법을 검토해 보니 11개의 도면이 있었어요. 하지만 내용이 설명이 너무 부실하고 그나마 좀 알아먹을 만한 게 8번째, 10번째, 11번째 그림이 그나마 이게 이런 거구나 하는 맥락을 알 수 있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전부 구리로 만든 톱니바퀴, 치차, 이 이빨로 맞물려서 돌아가는 이 톱니를 연동해서 만든 장치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기어 장치를 우리가 만들 기술이 없지 않습니까? 톱니를 어떻게 주물로 해서 만들며 이걸 공학적으로 이게 이 톱니하고 저 작은 톱니를 맞물려 가지고 동력을 전달하는 이 구동 장치를 조선이 어떻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암만 생각해도 이 구리로 만든
이 톱니바퀴는 도저히 만들 방법이 없다. 그 다음에 여기다 톱니까지 만드는 것은 어림도 없다. 그래서 제 8도와 11도를 가져다가 참고해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하고 이제 기준가를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10도와 11도예요. 이거 보세요. 이게 이제 위에 이제 매다는 거고 여기에 이제 이런 목재나 이런 돌이죠. 돌을 달아서 올리는 겁니다. 끌어올려야 이제 위치에 넣는 거죠. 근데 요거를 보면 여기서 이거를 돌려요. 이거 물레방아 같은 거를 이제 나무로 된 걸 돌리면 이게 이제 동력이 전달돼서 요거를 건드립니다. 이걸 건드리면 이게 돌아가죠. 이게 돌아가고 또 여기서 돌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요 줄과 요 줄이 연결돼가지고 여기 도르래 장치에 연결이 돼가지고 여기 또 도르래가 두 개가 연동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도르래로 물건을 들어서 올리면 이게 공학적으로 계산이 딱딱 해가지고 이제 이게 올라가는 장치입니다. 근데 문제는 요걸 못 만드는 거예요, 조선이. 핵심 부품인 요 기계 장치를 연동하는 기계 장치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 여기도 보세요. 얘들이 요 나무를 된 축을 이렇게 돌리죠. 여기서 이렇게 돌리면 이게 돌아갈 거 아닙니까? 이게 돌아가면서 이걸 건드립니다. 이게 돌아가죠. 이게 돌아가면 이게 돌아가면서 여기 맞물린 이게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럼 이게 돌아갈 때마다 이 축이 맞물려 가지고 이걸 끌어당겨 올려 가지고 물건이 이제 올라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문제는 요 부분, 요 핵심 부품을 조선의 기술로는 만들 수가 없어요. 요거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만들 수 있죠. 나무로 된 거니까. 이건 나무로 된 걸 만들 수 있는데 이 동력 구동 장치에 기어 장치를 안 치는 거는 조선의 기술로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상식적인 보고로는 불가능합니다 하고 이제 보고를 올리면 되는데 다사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까하고 모양이 전혀 달라요. 불을 좀 꺼주시겠습니까? 다산이 만든 기준가인데요. 이 기준가에는 예, 괜찮으면 끝나두시죠. 자, 여기에 요거 돌리는 거 보셨죠? 그 다음에 요거에 해당되는 것이 뭡니까? 요겁니다. 요게 이제 사람이 돌리는 거예요. 요걸 잡아가지고 잡아 당기면 이게 삐걱삐걱 올라가면 여기에 기어 장치가 있을 대목에 기어가 없으니까 요런 원통을 만들어서 보세요. 여기 도르래가 몇 개가 연동되어 있나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의 도르래를 연동 장치로 해가지고 착착 하면 요게 쫙 올라가서 이걸 잡아채고 해가지고 다산의 표현에 의하면 1만 근의 무게를 40근의 힘으로 들어 올리는 기계를 만든 겁니다. 이 큰 돌덩어리가 40근 드는 힘만 들면 요걸 돌리면 이게 척척척척척 올라가는, 그러니까 치차를 포기하고 도르래의 연동의 방식으로 해가지고 물리학적 계산 다 해가지고 40근으로 10,000근을 들어 올리는 기계 장치를 만들어낸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기계를 가지고 다산이 성을 쌓거든요. 중국의 성은 전부 뭐예요? 벽돌성이에요. 황하에서 나오는 그 진흙 가지고 해가지고 벽돌 막 구워가지고, 진흙 많잖아요. 중국은 진흙을 구워가지고 벽돌로 쌓아가지고 만리장성 다 벽돌성 아닙니까? 우리는 그걸 전부 돌을 쪼아가지고 미련하게 그걸 해서 이렇게 물리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 올리는데 인명도 많이 상하고 그리고 또 무너지고. 그래서 다산의 그 글을 보면 이 성 쌓는 이 노하우도 정확하게 써놨어요. 이게 성을 직각으로 쌓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직각으로 쌓으면 이게 힘이 가운데가 이렇게 흙이 밀려 나오니까 배불뚝이가 돼가지고 하나가 툭 터지면 그냥 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것이 이제 우리나라 성의 가장 맹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산이 뭐라고 쓰냐면
여기서부터 1에서부터 70까지는 안으로 들어가게. 그다음에 나머지 30은 약간 배가 불뚝이로 이렇게 해가지고 배가 싹 들어가는데 위쪽에 배가 좀 들어가게 이렇게 꺾으면 절대로 안 무너진다. 왜? 여기서 힘을 받으면 이게 꺾어져 있으니까 힘을 버텨주는 이제 힘이 생겨가지고 이 성 쌓는 각도까지 정확하게 계산해가지고 그걸 이제 노하우를 제시하죠. 뿐 아니라 가장 핵심이 뭐냐면 물류 이동에 드는 비용을 절약하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유형거라고 하는 수레를 만들어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수레라는 것이 돌멩이를 실어 날라야 되는 수레니까 안양 뭐 저쪽에 보면 전부 이 언덕이거든요. 이 비탈길이니까 이 비탈길을 그 무거운 돌을 소 2마리가 싣고 이동을 하는데 이게 빨리 해야 되니까 채석장은 딴 데 있으니까 이거를 실어가지고 가다 보면 오르막길에서는 뒤에 깔려 죽고 앞을 쳐서 죽고 이게 진행이 안 되죠. 더군다나 무거운 돌을 실어오니까 나무 바퀴가 견뎌납니까? 그냥 폭삭 주저앉아 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이 수레 확보가 안 되면 이동 수단이 확보가 안 되면 공기를 맞출 수가 없어요. 공사 기간을 절대로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산이 이제 뭘 하죠? 이제 수레를 우리나라 토목 환경에 최적화된 수레를 만들자. 그래서 만든 것이 유형거라는 수레입니다. 화성성의교에 보면 저 설교 도면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다산의 설교 도면입니다. 아유 참 보면 참 징그럽게 했어요. 바퀴 모양을 좀 보세요. 바퀴가 좀 독특하죠. 보통은 가운데 축이 있고 빗살 모양으로 이렇게 나가는 바퀴인데 중국 옛날 바퀴도 다 그랬죠. 여기는 이런 식의 바퀴를 만들었어요. 가운데 이게 이제 결국은 하중을 견뎌낼 수 있는 특수 바퀴를 이제 제조한 거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 수레가 무거운 돌을 싣고 가는데 이게 이렇게 쏟아져도 안 되고 내리막길에서 이렇게 쏟아져도 안 되고 오르막길에서 이렇게 자빠져도 안 되니까 제일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수레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갈 때도 이렇게 내려가고 그러니까 수평을 유지한 상태에서 수레가 내려가고 올라올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 거예요. 유형이라는 것은 유는 논류자예요. 형은 저울입니다. 저울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올라갈 때는 여기 착 끼우면 이렇게 되고 반대로 하면 이렇게 되고 하는 요거를 높낮이를 조정해 가지고 항상 수평을 유지할 수 있는 수평 유지 수레가 유형거예요. 유형이라는 말이 이제 노는 저울이에요. 그래서 요게 이제 오르막길 할 때는 여기 요 가운데 부분, 여기 파인 부분에 그 굴대가 콕 들어가면 이제 딱 이제 다른 방식이 되고 모두를 바꾸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요 가운데 부분에 이런 장치를 가운데 뒀죠. 요걸 둬가지고 오르막길이냐 내리막길이냐에 따라서 위치를 바꾸고 그 다음에 또 다산이 어느 정도까지 계산하냐면 이 수레 한 대를 제작하는 비용까지 다 계산합니다. 비용을 계산하는데 돌멩이가 어디에 얹혀요? 여기 얹힐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무의 경도가 중요하죠. 나무가 돌의 무게를 건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바깥에 있는 나무는 굉장히 단단한 나무를 가지고 있어요. 단단한 나무라는 것은 뭐냐면 나무의 원가가 비싸죠. 그러니까 비싼 나무는 여기다 두고 요 가운데 요거는 갈비살 같은 거니까 이것도 똑같은 나무로 쓸 필요가 없잖아요. 이건 좀 가벼운 무른 나무를 써도 되죠. 그래야 제작비를 아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운데 가세 프레임에 해당되는 나무는 비싸고 경도가 센 나무를 넣고 여기는 무슨 나무를 넣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요거 두 개는 원가가 얼마고 요거는 얼마니까 요거를 넣고 요거 넣고 바퀴 이렇게 하면 하나당 제작비가 20냥이면 된다 하고 계산까지 다 해가지고 요 수레가 성을 쌓는데 돌이 몇 개가 필요한데 그 돌을 다 나르려면 최소한 요 수레가 한 30대는 있어야 되겠다 하고 하면 20 곱하기 30 하면 600냥이면 수레가 딱 되니까 이거 확보해 놓고 채석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준비하는 거죠. 이래 놓고 이제 현장에 투입하죠. 투입하니까 진짜 눈부시게 했습니다. 설교 도면 이미 다 나와 있죠. 채석장 관리 다 끝났죠.
운반 수단 다 완료했죠? 그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하니까 하고 현장에는 이미 기준가 다 투입돼 있죠? 이런 상태에서 만드니까 이 작업 다 끝난 다음에 정조가 다산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너 때문에 국고 4만 냥을 벌었다. 고맙다. 이렇게 말. 그 당시 4만 냥이라는 건 요즘처럼 하면 몇십억 이상 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 돈을 너 때문에 비용 절감할 수 있었다. 고맙다. 임명도 상하지 않았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채석장 인부와 운반하는 사람들인데 전부 국가가 노임을 쳐서 일당을 지급했다는 겁니다. 그걸 요구했던 거죠. 예전에는 다 그냥 노역으로 다 했는데 전부 합리적으로 하니까 그 겨울철이나 이럴 때는 농민들은 그거 전부 아르바이트 하는 거 아닙니까? 아르바이트 했고 그 다음에 다 인명 피해 없이 공사기일 딱 맞춰가지고 작업하니까 정조가 다산을 이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강에 배다리 만든 거 아시죠? 그뿐이 아니 이게 이제 그건데 이게 저 태평성 지도라고 국립박물관에 있는 그 속에 다산의 유형거 사진이 그림이 남아 있습니다. 요 바퀴 보이시죠? 아까 이 안에 이 그림이 8폭 병풍인데요. 이 병풍 안에 수레가 수십 대가 나옵니다. 이런 수레가. 요 천의 텍스처 보이시죠? 요거. 그러니까 이 그림 크기가 얼마나 하는지 아시겠죠? 요 말 한마디가 실제로는 요만해요. 엄청나게 세밀한 그림입니다. 기가 막히게 그린 그림인데 이 그림 속에 유형거의 실물이 들어와 있습니다. 딱 나와 있고 길게 말 4마리가 앞에 끌고 한 마리가 이제 잡고 가는 그런 그림이죠. 쌀가마니가 몇 가마니 올렸나 보세요. 그 다음에 요 뒤에서 이렇게 평형 잡고 하는 것인데 이게 저기 다산의 과학 뭐 이런 거 하신 어떤 책을 쓰신 분이 이걸 반대로 그림을 그려놨어요. 이 짧은 게 앞에 가고 긴 걸 이렇게 해가지고 이 실제 이 그림을 안 본 상태에서 그냥 해가지고 완전히 뒤집어서 엉망으로 됐습니다. 그 그림대로 하면 사람 다 깔려 죽게 되는 그런 그림이 되버렸어요. 배다리 먼저 좀 말씀. 이거 한강에 배다리 만든 겁니다. 배다리는 뭐냐면 임금이 이제 화성을 가야 되는데 배로 임시 가교를 다리를 만든 거죠. 안 그러면 배를 타고 가다가 임금 탄 배가 만에 좀 전복이 되거나 이러면 이건 뭐 어마어마한 큰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한강보다는 그 유폭이 좁았지만 이 한강이 만만한 강이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거기 꺾어지는 데는 유속도 세요. 이러니까 여기에 임시 부교를 이제 설치하는 건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만일 여기에 해가지고 이 많은 인원이 여기 올라탔는데 갑자기 하중 계산이 잘못돼가지고 여기가 뭐 어떻게 됐다거나 주저앉았다거나 흔들려가지고 한쪽이 무너졌다거나 이러면 이거는 국가적인 참사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통 공학적인 계산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물이 이렇게 오니까 이 배 다리의 가운데는 하중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쓸려 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계산 자칫하면 박살이 나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에 수백 척의 배가 필요한데 당연히 옆으로 놨으니까. 근데 이 수백 척의 배가 표준화가 돼야 돼요. 한강의 배가들이 다 표준화가 되어 있습니까? 지멋대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길이도 똑같고 흘수선이 똑같아야 돼요. 높이가 똑같아야 돼요. 이 높이가 똑같은 배를 먼저 제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고 다산의 제안이 그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배를 표준화하고 이 배를 평상시에는 다른 물류 조달선으로 이렇게 쓸 수 있게 지방에다가도 쓸 수 있게 하고 필요할 때는 징발해가지고 표준화된 배를 하는데 이게 배가 앞, 뒤 이렇게 돼 있어요. 배가 이쪽은 앞이고 저쪽은 배. 그래야 이게 서로 교차가 들어가야 이게 균형이 잡히지 않습니까? 앞쪽으로만 하면 한쪽으로 쏠릴 거 아니에요. 그거 다 계산해가지고 배다리 만들어가지고 갔다 오는 거 했는데 이걸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중국에 예전에 나온 책들 아까 모어니 무비지 같은데 구름 잡는 기술로 돼 있는 그런 몇 줄을 가지고 활용하고 확장해서 이런 거 만들어내고 이런 거 보면 정말 다산이 참 대단하죠. 현장적 인재입니다.
현장에 딱 맞는 그런 것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뭐랄까. 그러니까 저는 좀 다산을 우리가 좀 소비하는 방식은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매일 애미능식, 목미능심서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AI 시대에 가장 필요한 지식 적용 방식이거든요. 핵심 가치를 어떻게 잡고 어떤 작업을 어떤 프로세스로 할 것인가를 먼저 결정하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리스크들을 제거하고 거기에 맞는 최적화된 프로세스를 제시하는 이 과정을 다산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다 보여주고 있는데 그 방식에 관통하고 있는 원리를 우리가 잡아야 그 원리는 오늘날도 굉장히 유행하고 똑같습니다. 적용은 똑같죠. 상황이 다른 것이지 적용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적용의 원리를 이제 우리가 배워야 다산을 제대로 배우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무슨 경세유표 해봐야 그게 조선시대의 처방이지 지금 읽으면 무슨 소리인지 한마디도 알 수가 없어요. 한마디도 알 수 없는데 굉장하다 위대하다 이러면 그게 위대합니까? 조금 다른 방식도 좀 필요하겠다 생각하고 실제로 보면 정말 막강합니다. 다산이라는 콘텐츠가 정말 막강하고 위대합니다. 사기의 불사기사라는 말이 있어요. 한유가 한 말입니다. 당나라 때 한유. 우리가 옛것을 어떻게 본받을까? 선생님 옛것이 하도 많은데 어떤 옛날을 본받아야 돼요? 다산도 옛날이고 연암도 옛날이면 다산식을 배워야 돼요? 연암식을 배워야 돼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한 말입니다. 야, 사는 본받는다는 뜻이에요. 사기의 그 정신을 본받아야지. 사기사, 불사기사. 그 사는 뭐냐면 말이에요. 레토릭, 표현. 이것을 본받아서는 안 되지. 겉껍데기를 본받으면 안 되지. 그 안에 담겨있는 원리를 배워야지. 목민심서라고 하면 그 이전에 목민관들의 지침에 대해 쓴 책이 한두 권이겠습니까? 목민관은 요거하고 요거하고 요거 해야 된다 가지고 관리의 7가지 항목들 고가 점수하는 항목들이 있거든요. 이런 책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 책을 목민심서가 다 잡아먹었어요. 목민심서로 나온 다음에 끝판왕이 됐어요. 왜? 이거 하나면 다 되니까. 그 앞에 있는 다른 책들은 읽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목민심서를 새로 쓴다고 하면 그럼 다산의 목차를 가지고 이게 몇 개 들어갑니까? 택도 없는 거죠. 그럼 오늘날의 목민심서는 다산의 목차가 아니라 우리 시대의 목차로 만들어서 원리화해서 챕터를 나누는 원리는 똑같죠. 그럼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가지고 판단해서 새로운 목민심서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목민심서는 우리 시대에 맞는 목민심서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옛날의 목민심서는 이미 용도 폐기된 목민심서 그 안에는 정신만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원리를 가져와야지 거기에 레토릭을 가져와서는 안 돼요. 그대로 형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하면 왜 다산은 했는데 우리는 안 되지? 안 될 수밖에 없죠. 세상이 바뀌었는데. 그래서 이게 솔루션을 바로 제시하지 말고 방향을 우리가 배우는 거고 원리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기사, 사기의 해야지. 불사기사 그 형식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거는 제가 좀 건너뛸게요. 이담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담은 속담이에요. 속담, 중국에서 나온 속담에 관한 책입니다. 그 다음에 성호이익이 백언해라는 책을 썼어요. 백언은 100가지 속담, 어는 속담이거든요. 100가지 속담에 대한 풀이를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썼어요. 다산이 이담 속찬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담을 이어서 연속해서 내가 편찬했다. 이 책이 이제 속담의 끝판왕입니다. 고대 속담의 끝판왕입니다. 그럼 다산의 방식은 어떠냐? 예전 사람들의 이 이담이나 백언해 같은 거는 뭐냐면, 야, 지구멍에도 벼뜰 있다. 그럼 그거 해가지고 이제 한자로 정리해놓고,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앉는다. 뭐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천리길도 하루 이렇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그러면 이제 이런 거를 다 이제 모아가지고 한문으로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한 100개쯤 모으면 100원해가 되는 거고. 요거는 요런 때 쓰는 말이다 하고 이제 성호가 한 줄씩 풋노트를 달아놨어요. 그게 100원해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100까지 100개는 더 되죠. 근데 100은 많다는 뜻이니까 뭔가 속담을 다 모아서 풀이한 책이라는 것이 100원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럼 다사는 그걸 어떻게 하냐면 다 모았습니다. 한문으로 다 정리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좀 질서를 부여할 수 있지? 글자 숫자대로 소트하자. 4자짜리, 6자짜리, 나중에 17자짜리 가져옵니다. 단계별로 올라가는 것이. 글자 숫자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다 모아놓고 그 다음에 중국 편과 한국 편을 구분하자. 중국의 역대 문헌에 나오는 속담들은 중국 편으로 집어넣고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것들은 우리나라 편으로 집어넣자. 그러면 중국 한중 속담 대사전이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이제 글자 순으로 소트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풋노트를 달아놓는데 자기가 모은 것을 해가지고 형님 흑선으로 보내가지고 제가 이런 작업하고 있는데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면 추가해 주세요. 그럼 요거 빼먹었네, 요거 넣네 아주 30까지 추가해 줍니다. 그럼 또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 또 30까지 추가합니다. 그래가지고 나온 것이 이담속찬입니다. 그거 보면 우리나라 속담의 얼개를 대부분 다 알 수 있어요. 그런 작업들 많이 하죠. 예전에 저희 선생님 한 분이 한국 속신어 사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속신어 사전은 뭐냐면 왜 저기 임신부가 이렇게 이름을 불렀을 때 왼쪽으로 보면 아들 낳고 오른쪽으로 보면 뭐 딸 낳고 이런 거 있죠. 문지방 밟으면 엄마 일찍 죽고 생쌀 먹으면 엄마 일찍 죽고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속신이에요. 이 양반이 그거를 민속학을 하시던 분인데 민속학 강의 갈 때마다 한 50명 강의 들으면 학생들한테 너 가서 할머니, 어머니, 부모님한테 물어가지고 그런 속신 30개씩 조사해가지고 제출해. 또 과제로 받는 겁니다. 그러면 50명이 들으면 3, 5, 15 몇 개예요? 1500개가 딱 모이잖아요. 그러면 1500개. 고다맞게 또 1500개. 한 5년 모으면 이게 어마어마한 분량이 돼요. 중복되는 게 많죠. 그러면 이제 그 입력, 소트 쫙 하면 중복되는 거 쫙 빼죠. 딱 빼고 그러면 이제 그걸 모아가지고 모으면 오리지널 소스가 그래도 한 2, 3천 개는 모이거든요. 2, 3천 개의 소스를 놓고 이제 카테고리를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체 생활에 관한 거, 상하의 윤리에 관한 거, 카테고리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덩어리를 이제 구분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덩어리를 가지고 이제 또 계절과 관련된 속신, 뭐 자식과 관련된 출산과 관련된 속신, 뭐 질병과 관련된 속신, 귀신과 관련된 속신, 이렇게 다 카테고리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국 속신어 사전을 냈어요. 자료를 그렇게 모아서. 제가 아는 어떤 청주대학의 어떤 교수가 한국 속담 용례 사전을 냈습니다. 그건 뭐냐면 소설책을 읽다가 이놈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더니 네가 꼭 그 짝이로구나. 그러면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 이게 표제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무슨 소설 몇 페이지에 요 인용문이 들어가 있다라고 카드 작업을 하는 거예요. 학생들도 쫙 풀어가지고 과제로 20개씩 찾아와. 그럼 소설책 찾아내는 거예요. 무슨 책 몇 페이지. 그러니까 다 찾아보니까 얌전한 고양이도 있고 얌전한 강아지도 있네. 변이 형태죠. 얌전한 고양이가 되는 경우도 있고 얌전한 강아지도 있고. 그럼 둘 다 넣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우리나라 그렇게 나오는 속담 용례들을 다 모으니까 이렇게 두꺼운 책이 나왔어요. 1200페이지짜리 책이 나왔습니다. 속담 용례 사전. 그러니까 실제로 그 속담이 쓰이는 용례까지 들어가 있는 사전인 거죠. 다 다산 작업 방식을 그대로 원용하고 활용해서 오늘날까지 그대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예들인 거죠.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하고 질문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중요하고 어디다가 써먹으려고 이 일을 하느냐를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 하느냐와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죠. 물론 무엇을 결정해야 되는데 보통 우리는 무엇을 해서 끝나요. 돈을 많이 벌려면 이걸로 끝난다는 거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약해요. 디테일이 약해요. 그러니까
실전적인 매뉴얼이 안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아까 또 다산이 그 한 달에 하나씩 책을 낼 수 있는 그런 그 힘은 이 멀티태스킹에서 어망득콩이라는 말이 있어요. 다산이 한 말이. 자, 물고기를 잡으려고 물고기 그물을 던졌습니다. 던졌는데 거기에 물고기 잡아먹으려고 했던 기러기가 걸렸네. 기러기가 딱 잡혔어요. 그 다음날 가보니까 기러기가 퍼덕거리고 있어요. 아, 이거 도리탕을 해먹으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근데 나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했으니까 너는 안 잡아하고 놔줍니까? 그것도 잡아먹어야지. 어망에 걸린 기러기. 그러니까 이 작업을 하다가 저게 걸리면 그것도 한다는 겁니다. 다산의 작업이 아까 목민심서 하다가 흠음신서 나오는 거예요. 흠음신서를 나오는데 카드 작업하는 거죠. 쌓였어. 폐기하기는 아까우니까 이거 활용해야죠. 어떻게 써먹어야 이 카드를 제일 유용하게 써먹지? 그걸 만들어서 이제 재판 소송에 관한 책자를 따로 이제 전문 책자를 만드는 거죠. 그거는 목차도 다르고 방식도 달라요. 이렇게 하는 것이 어망득콩입니다. 그래서 다산의 글에 보면 이런 게 많이 나와요. 목민에 관한 주장을 정리하고 하니까 목숨에 관련되는 것은 전문적으로 다뤄야 돼. 흠음신서가 나온 이유입니다. 왜? 카드가 너무 많이 남았어요. 그 다음에 악서고전은 다음 다문인가 강의가 있던데요. 그러니까 시경, 서경, 맹자 여기 보면 경전을 읽다가 음악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그때마다 카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카드 작업. 그러니까 그 카드가 모이니까 어마어마한 작업이 됐어요. 그 전부 다산의 작업은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뭘 하다가 걸리면 또 하는 거죠. 정조가 시경 강의라는 숙제를 냅니다. 정조가 참 피곤한 임금이에요. 신하들한테 어느 날 숙제를 냅니다. 시경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공부다. 선비의 공부의 출발이 거기서 나온다. 내가 시경에 대해서 숙제를 낼 테니까 이 숙제를 한 달 안에 리포트 제출해 하고 이제 과제를 냅니다. 문제가 700개예요. 시경의 무슨 편에 이 표현을 두고 누구는 이렇게 말했고 누구는 이렇게 말했는데 너희 주장을 말하라. 이런 질문이 700개입니다. 답을 할 수가 있어야죠.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아주 예각적으로 아주 디테일한 걸 가지고 꼽아서 말하는 거예요. 다산이 1등 했어요. 답안지를. 1등 했는데 다른 애들은 그때부터 이제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예요, 아버지? 하면서 찾아가면서 컨닝해가면서 이제 온통 베꼈었는데 물리적으로 숫자가 안 돼요. 다산은 서브노트가 있었습니다. 책을 읽다가 시경과 관련되는 내용이 나오면 시경에 대한 메모들을 무슨 책 몇 페이지에 시경에 대해서 이 작품을 이렇게 말한 게 있네, 이렇게 말하겠네, 이렇게 말하겠네. 이 서브노트를 다 만들어 놓은 게 있었어요. 이거를 예상하고 만든 건 아니죠. 그냥 보통 공부할 때 메모의 습관입니다. 그렇게 메모를. 그러니까 딱 보니까 이게 여기서 나오고 저기서 나오니까 누구는 이렇게 말했는데 누구는 이렇게 말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요건 틀렸고 요게 맞습니다. 근데 요 경우는 요게 맞네요. 이렇게 답이 나가는 거예요. 다산은. 그러니까 너무너무 답변이 구체적이고 핵심을 팍팍 찔러서 이야기를 하니까 정조가 그 답안지에다 썼어요. 평소에 온축이 있지 않고는 쓸 수 없는 글이다. 훌륭하다. 아주 1등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산이 강진에 가가지고 시경 강의 정조의 시경 강의에 대해서 이제 썼죠. 그리고 쓰고 나서 그걸 정리하면서 자기 임금 옛날 사랑해 주던 생각이 나서 눈물이 흘렀다라고 이제 그 책에다 쓰고, 그러고 나서는 임금이 말하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자기가 떠오른 생각에 시경에 관한 메모들이 또 쌓였을 거 아닙니까? 그래, 이것도 있는데 요거는 이런 거구나, 요런 이런 거구나, 이런 쌓인 것을 다 모아놨는데 그거는 사실은 임금이 낸 숙제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또 다른 그 카드만 모아가지고 시경 강의 보충한다는 뜻으로 또 별도의 책을 또 만들어요. 여기 카드에 안 썼지만 똑같은 방식으로 내가 끄집어낸 문제들을 가지고 정리한다. 그래서 시경 강의 보라는 책이 또 나옵니다. 다산의 책은 전부 그런 식으로 새끼친 작업들입니다. 이 작업을 하다가 저 작업을 건지고 물고기 잡다가 기러기 낚고 하는 그런 식의 이제 작업. 이게 멀티태스킹을 하는 겁니다. 동시에 작업을 하는 겁니다. 동시에 작업, 여기도 음악도 이제 그렇게 해서 했고. 이게 이제 제가 한번 정리해 본 건데요. 다산의 책,
1801년부터 2년, 3년, 4년 해가지고 해배될 때까지 18년 동안의 유배 생활을 기록해 다산의 기록 속에 이해에 무슨 작업을 했다라는 기록이 나오는 것만 제가 표로 만들어 본 거예요. 다산 선생 지식경영법에서 이걸 제가 설명을 했는데요. 자, 2009년 4개 작업을 동시에 했죠. 2010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여기 또 많이 했네요. 그죠? 2014년. 요때는 거의 없죠. 2개 했습니다. 하던 작업 하던 거니까 이건 뭐 했는지 안 했는지도 알 수 없는 거죠. 노노고음전은 여러 해 걸쳤는데 다산의 기록에 요 해만 기록이 나오니까 앞뒤로 이 표 다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한 10개는 채워야 되는 그런 방대한 작업입니다. 기록으로 남은 건 정확하게 숫자가 있는 것만 제가 적어 놓은 겁니다. 이거 보면 다산의 건강 상태가 다 나와요. 1814년 다산이 푹 맞았어요. 구안나사 오고 입가에 침이 질질 흐를 때입니다. 작업을 할 수 없으니까 이때는 떨어지죠. 요때 회복하고 나서 쫙 작업이 집중되고 피크가 언제 10년입니다. 8년에 다산 초당 가거든요. 다산 초당으로 이주합니다. 이주하고 나서 제자들 받고 1년 동안 훈련시키고 나서 10년에 이제 풀 가동이 되는 그 시점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쏟아져 나오다가 이때 너무 오바를 해가지고 요 12년, 14년에 풍이 와요. 그래서 입가에 침이 늘 줄줄 흘렀다고 하는 겁니다. 이때 할 수 없이 그 일하는 여자를 들였다가 이제 거기 사이에서 딸을 낳게 되죠. 딸을 낳게 되는데 그 문제도 그래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 성인도 흠이 있는 법인데 그건 뭐라고 그런 걸 떠들고 다니냐고 화를 내요. 그게 무슨 화를 낼 일입니까? 그게 사실은 다산이 정말 딱한 상황이었거든요. 다산 초당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기 굉장히 습한 데예요. 여름이 되면 먹먹이 돌아다니고 막 잠깐만 있어도 다 물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풍이 와요. 풍이. 그런데 다산의 그 중에 과골삼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복사뼈가 3번 구멍 났다는 거예요. 여기 복사뼈 있지 않습니까? 양반 다리를 하고 앉았으니까 계속 공부를 하니까 복사뼈가 빵꾸가 났어요. 여기가 하도 땅바닥에 닿아가지고 구멍이 났습니다. 천은 천공할 때 그 구멍이 뚫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쉬니까 발을 들고 이제 한참 일하다 보면 이게 또 좀 가라앉으면 또 하다가 보면 또 빵꾸가 나고 빵꾸가 나고 과골삼천 복사뼈가 3번 구멍이 났다는 겁니다. 그런 작업을 하면서 진행하다가 건강을 완전히 잃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반신불수가 되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때까지도 다산이 그때면 13년이니까 이미 12년 13년이니까 강진에 온 지 12, 3년 동안 혼자서 그러고 살았던 거예요. 처음에는 승려가 와서 부엌대기 노릇하고 남자종 들여가지고 걔가 다 부엌 일을 했습니다. 그 남자종하고 관련된 계약서까지 다 남아있어요. 다산이 그런 글까지 다 썼어요. 아주 징그러운 사람입니다. 그래 그 보면 출동문 그 남자 하인을 쫓아내는 글이라는 글이 실려 있어요. 문집에 출동문입니다. 하인 동자 하인을 축출하는 글이죠. 네가 계약을 어기니까 널 둘 수가 없다 쫓아내는. 이게 10년 일이거든요. 10년까지는 그러고 살았어요. 그리고 12, 3년에 이제 거기서 18명이 앉아가지고 거기서 맨날 밥 해 먹고 그러고 있는데 빨래 해야죠. 그걸 누가 합니까? 청소도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가 구하나서까지 오고 막 이러니까 결국은 할 수 없이 이제 일하는 여자를 하나 들여놓은 거죠. 상주하는 생활 도우미를 둔 건데 그 사이에서 이제 딸이 나오죠. 그 딸에 관한 이야기는 참 눈물 납니다. 네, 홍임인데 최근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글을 썼어요. 편지가 여러 통 나왔어요. 그때 그 했던 그 여자는 결국 자살했습니다. 자살했고 홍임이는 서울로 불러 올려졌어요. 그게 편지로 최근에 나왔습니다. 다산 초당의 작업 과정을 보여주는 다산 연보가 있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20년 가까이 여름에도 쉬지 않고 겨울에도 날을 샜다. 제자 중에 경서와 사서를 베끼고 열람하는 사람이 2명, 부르는 대로 받아쓰며 쓰는 사람이 2명, 손을 바꿔가며 정서하는 자가 2~3명, 줄치는 애가 몇 명, 대조하거나 책을 묶는 애가 몇 명,
무릇 책 한 권을 저술할 때는 먼저 저술한 책의 자료를 수집하여 서로 대비하고 이것저것 훑고 찾아 빗질 하듯이 정리를 기했다. 이거 거의 집체 작업 하시는 거 알겠죠? 너는 공부를 못하니까 줄 쳐. 너는 카드 작업해. 너는 노트 정리해. 그래서 다산의 목민심서도 그렇고 대부분의 마과해통도 그래요. 서브 노트를 5번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카드 작업해가지고 호치키스 묶은 다음에 베껴 썼죠. 빨간 펜 해가지고 베껴 쓰면 거기에 빨간 펜 표시합니다. 이건 지워 빼, 이거 빼, 너무 길어 빼. 이렇게 다 해서 다시 베껴. 그러면 이제 그 2번째 버전이 나오는 거죠. 2번째 버전 나오면 거기다가 자기 글도 쓰고 조금 보충한 다음에 거기다가 내용이 부족하면 자기가 이제 경험을 해가지고 추가합니다. 이 추가해가지고 정리한 것들을 다시 3번째 원고로 버전을 고치죠. 그러다가 예를 들어 마과해통은 의학서인데 사람 목숨과 관련되는 것인데 다 정리한 다음에 또 책이 나왔거나 경험방이 또 나오면 추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것도 추가해가지고 4번째 버전 만들고 한 번만 더 하자. 5번째. 보통 5번의 교정을 거쳐서 그 작업을 다 하는 그런 것이죠. 3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연안 박전이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을 망하게 하는 4가지 원인이 있다. 인순이라는 것이 있고 고식이 있고 구차와 미봉이 있다. 천하만사가 다 망가지는 것이 이것 때문이에요. 인수는 뭐냐면 하던 대로 하는 겁니다. 그동안 문제 없었잖아. 잘 굴러왔잖아. 그대로 해. 상황이 바뀌었는데 그대로 해. 괜찮을 거야. 문제 없어. 자, 고식은 뭐예요? 잠시 고자에다가 쉴식자입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스톱. 괜찮아. 문제 없어. 잘 될 거야. 그전에도 그런 일 많았어. 지금 사실 문제가 시작됐는데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구차는 뭐예요? 그러다가 문제가 빵 터졌습니다. 문제가 터졌으면 정면 돌파를 해서 그거를 다시 바로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없던 일로 합시다. 운이 나빴어요. 이러면서 넘어가는 것이 구차하는 겁니다. 미봉은 뭐냐면 땜질 처박하는 겁니다. 미봉책 들어보셨죠? 터진 것이 봉이고 미는 땜질하는 거예요. 미봉책은 여기가 터지면 여기 꼬매고 저기 터지면 여기 꼬매고 선이 낡아가지고 다 터지기 시작 직전인데 그냥 여기저기 터지는 데면 땜질하는 것이 미봉입니다. 그래서 인순과 고식, 그다음 문제가 생긴 다음에는 구차와 미봉, 이것이 천하만사를 다 망치는 원인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날 그 다산을 이제 소비하거나 다산의 의미를 새길 때 다산이 어떤 과제를 예를 들어 기준과면 기준과 이런 과제들을 앞에 두고 했던 접근의 태도, 문제 해결의 방식, 그 다음에 코어 밸류를 잡아가는 거, 카드 작업의 효율성, 그 다음에 문제를 파악하는 기준과나 이런 거에서 안 되는 것들을 되게 만드는 거, 그 다음에 그 많은 카드 작업을 가지고 이제 친기부 종행표 만들어서 한 방에 조직을 장악하는 거, 이런 것들은 전부 여러 가지 방면에서 우리가 다산을 통해서 현재에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다산은 여전히 살아있는 콘텐츠고 막강한 콘텐츠인 거죠. 다산이 애민 정신이 있어서 물론 그것이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다산을 소비한 것은 이건 다산을 너무 업수히 보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제가 이 프로세스에 관한 것은 다산 선생 지식경영법이라는 책에서 자세하게 썼어요. 자세하게 썼는데 그것으로 쓰고 나니까 어떤 분이 와서 그런 말을 한 게 어떤 기자가 와서 맨날 뭐 피터 드러커나 이런 사람들의 책만 보다가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있었다는 걸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들고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라는 말을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정말 막강하고 자랑스러울 만한 캐릭터인데 그런 면에서 좀 다산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시고 그거를 이해가 안 되는 걸 들고 앉아서 읽는 것은 그건 고문이지 그건 그게 아니에요. 그러나 원리를 가지고 읽으면 목민심서는 아주 재미있는 책입니다. 이게 애민의식이 위대해서 위대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읽어서는 목민심서. 그러니까 목민심서는 정보 편집의 매뉴얼서로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기가 막힌 책입니다. 야,
이 카드를 이렇게 활용했다고 이렇게 한번 보시면 다른 주제를 가지고도 그런 작업이 충분히 가능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기차표를 예약을 해놔가지고 여기 거리가 너무 멀어요. 마치겠습니다.